이게 뭐냐면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이렇게 바다 단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플랫폼으로 삼을 만해요. 그래서 이 플랫폼 속에 웬만한 해양학 정보가 대부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쪽이 뭐냐 하면 요게 그린랜드라 생각하세요. 북극에 있는 그린랜드. 강의 중에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린랜드에서 대서양. 그린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린랜드 바로 옆에 아이슬란드가 있잖아요. 아이슬란드가 뭐냐 하면 이번 강의 첫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 대서양 중앙해령. 그게 갈라지는, 그게 육지까지 올라온 데가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 지형을 보면 땅이 이렇게 쭉 갈라진 데가 있어요. 수십 킬로. 그게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땅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좋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이제 범퍼가 하나 있죠. 이게 그 유명한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자, 따라서 대서양 중앙해령. 네,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해령. 령은 그 고개, 언덕 이런 말이죠. 리치. 네. 참 아주 그건 좀 부드럽게 쓰는 말인데 엄청난 산맥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 네. 1만 킬로가 넘는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길어요. 행성지구의 70%가 표면이 물이 바다잖아요. 물 다 빼버리고 나면 지구상의 가장 긴 산맥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네. 그게 생긴 지 얼마쯤 됐어요? 네, 2억 년쯤 됐어요. 그래서 2억 년 동안 매년 손톱 자라는 크기로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 자주 하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쭉 이렇게 가서 네, 이쯤에 이렇게 바다 가운데 산이 있어요. 바다 가운데 산. 바다 가운데 산을 Sea Mount라 그러는데 꽤 높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해산이라 그래요. 해산. 이렇게 쭉 펴게 올라가요. 바다 가운데 이제 해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자, 이쪽에 남미 대륙이 있다 생각하세요. 북미, 남미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이쪽에 태평양이죠. 태평양쯤 오면, 태평양 동쪽에 또 이렇게 리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덩어리가 있고, 자, 그리고 태평양이 이렇게 이게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세요. 그래요. 예. 저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예. 저 다 그러시죠? 예. 너무 간단하니까.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바다죠.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바다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물을 가득 채워보세요. 바닷물을 이제 어떻게 채우느냐 하면, 색깔 파란색으로 해서, 예, 파도도 있고, 이렇게 채우세요. 예. 됐죠. 예. 자, 오케이. 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CCD 조심하자. 그 뭐야? CCD가 뭐죠? 감시 카메라잖아. 자, 따라서요. 카보네이트, 컴펜세이션, 뎁스. 해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혹시 이 강의 전에 CCD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마 아무도 안 들어봤죠? 자, 따라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기필코 피해가더라. 따라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기필코 피해가더라. 야, 그 반대가 우리 박자수 운동이에요. 박자수 운동이 정말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CCD, 카보네이트, 컴펜세이션, 뎁스. 예. 그
미리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무슨 개념이냐 하면, 우리 대륙으로 보면, 육지로 보면 뭐 하겠냐면 설선, 따라 설선. 설선이 뭐냐 하면 잘 알잖아요. 저는 설선은 아주 클리어하게, 내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지만, 태평양 건너가고 비행기 타고 딱 혹시 봄철에 들어가면, 시에라네바다하고 로키마운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보면 눈 녹은 선이 쫙 멀리서 수백 킬로 바깥에서 보여요. LA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설선을 보면 쫙 고도. 혹시 그런 사진 본 적 있죠? 영하의 선이 쫙 끊어졌어요.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지면 4월, 5월 되면 더 올라가죠. 녹았고. 그게 거꾸로 이렇게 바다 속에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카보네이트 컴펜세이션 뎁스를 해서 해양 생물학자, 해양 하는 데서는 아주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CCD 경계선 밑으로는 탄산칼슘 껍질을 가진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탄산칼슘이 다 녹아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바다마다 달라요. 가장 깊은 데가 대서양이요. 대서양은 CCD가 4,500, 어떤 자료 보면 뭐 5,000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태평양은 얼마냐면 그보다 1,000 정도 낮아요. 3,000m, 3,500m. 무슨 이야기냐면 태평양 바다 밑으로 들어가갖고 태평양 바다도 깊은 데는 거의 뭐 6,000까지도 있잖아요. 5,000쯤 됩니다. 깊은 데는. 그런데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내려갔는데,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해면에서부터, 표면에서부터 3,500m까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유공충인이 뭐 여러 가지 탄산칼슘을 껍질로 가던 플랑크톤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더 밑에 내려가면, 자, 따라서 녹아버려. 코카콜라. 됐죠? 자, 평소 기억날게요. 따라서 코카콜라. 코카콜라에다가 귤 껍질 넣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이스터, 조개 껍질 오래 담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녹죠. 정확히 그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왜 깊이 들어가면 이 탄산칼슘, 간단히 얘기해서 조개 껍질 같은 거 생각하면 되면 산호, 뭐 모든 겁니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이걸 껍질로 갖는 생명 껍질이 왜 녹을까? 간단히 코카콜라가 된 거예요. 따라서 코카콜라. 산성이 돼버린 게 바다가. 자, 따라서 해양 상승화. 이거 하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그 8시간 강의, 앞에 2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지 대륙 빙하 쭉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현상이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해양 산성화하고 이쪽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 뉴스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후회의가 나올 때 거의 자주 나왔던 뉴스가 어떤 뉴스였나 하면요. 갑자기 제주도가 나오고 속초 앞바다가 나오고 이런 적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 잠수부가 나오고 스쿠버 다이버가 나오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가 이게 저 남방에 아열대에서 하던 물고기가 올라왔네 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봤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가 뜨거워졌는데 지구가 온난화된 그거의 85%를 바다가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다가 없으면 지구의 온난화는 진짜 지금 뭐 거의 못 살 정도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럼 바다가 지구 온난화 역할의 84%를 자기가 다 수온이 올라가는 걸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다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가장 리얼하게 나타나는 데가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메타가 지금 CCD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CCD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제 해양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 좋아요. 그러면, 자, 따라서요. 이제 예를 들면 대서양은 쭉 내려가고 4,500m 바다까지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더 내려가면 따라서 코카콜라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태평양은 쭉 내려가다가 3,500m보다 더 들어가면 산이 독해갖고 아무도 못 살아요. 아무도 아니고 귤 껍질, 그러니까 석회 껍질을 갖고 있는 생명체 못 살아요. 자, 그럼 뭐 남극은 어떻게 되죠? 남극 바다에는. 자, 남극 바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들어갑니다. 스쿠버 다이브 들어가고 조사했는데 유공충, 코코리스, 그 다음에 탄산칼슘 껍질 하는 많은 그 박테리아,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있어요. 그들이
1000m 밑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태평양처럼 3500m 들어가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죠? 네. 남극은 들어가고 500m 이상 들어가면 못 살아요. 엄청난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남극 바다에는 조금만 들어가도 500m만 들어가도 따라서 코카콜라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또 오다가 콜라 좀 마셨어요. 콜라를 비유로 들면 이게 비유가 아니고 저가 같은 개념이요. 콜라를 어떤 데 콜라 가장 좋아요? 그렇죠. 시원할 때 왜 좋을까요? 그렇지. 바로 이 점이요. 바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이산화탄소를 머금을 능력이 커져요. 그러면 지구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가 돼요. 남극이잖아요. 남극 바다는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머금어요. 그러면 뭐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성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산성이 되기 때문에 남극 바다는 500m 밑으로 들어가도 탄산칼슘 껍질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해양생물학자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전 지구 바다에서 이 CCD 레벨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렇게 와갖고 퓨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죠? 이거 언제 일어났죠? PET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P는 팔레오세, E는 에오세. 팔로세와 에오세 경계선상에 있는 서말 맥시멈 현상이잖아요. 그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됐나 한번 보세요. 이거 조금 됐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5,500만 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때 어떻게 됐나 하면 이 CH4 가스가 이게 메탄이잖아요. 이 메탄이 얼음 결정에 갇혀 있었어요. 대양 바닥에 갇혀 있는데 뭐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은 이쪽에 마그마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CH4가 바닷물 속에서 확 올라온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면 이게 노르웨이 해안도 쪽에 직경 수십 킬로 되는 그 기둥이 막 보여요.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신생대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바닷물 속에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메탄, 자, 중요합니다. 적어놓으세요. 뒤에 설명해 줄게요. 메탄하고 바닷물 속에 산소가 있잖아요.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2개 붙여줘야 돼요. 2개 붙여주면 금방 돼요. CO2하고 S2O가 나와요. 빨리 계산해보세요. 나와요. 예. 요거 2개 해줘야 되죠? 예, 됐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현상에 의해갖고 바닷물 속에 이게 올라왔는데 산소하고 결합해갖고 이게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쪽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따라서 코카콜라. 바다가 코카콜라 돼버린 거예요. 탄산음료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막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그전에는 귤 껍질 같은 것들이 2m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서 잘 들었어요. 놀랍게도 CCD, 카보네이트 컨덴세이션 뎁스가 2000m나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진짜 쇼킹한 사건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에 바다가 4000m를 하면, 자 5000m를 하면 이게 2000m 올라갔을 때 3000m까지만 소위 말해서 그 석회 껍질을 가진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이 밑으로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간혹 백화 현상이라고 듣죠. 따라서 백화 현상. 속초에 나도 몇 번 뉴스 봤어요. 속초 앞바다에 백화 현상이 있었다. 뉴스에 나와요. 바로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구과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 3가지 적어줬잖아요. 아마 밋밋했을 거예요. 저기 뭐 그리 중요한 수식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수식이에요. 자, 됐죠? 대충? 그래서 그 개념이 CCD란 개념이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이 게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이쪽에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자,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비가 오면 이 대륙이 풍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물에 의해 갖고 이 대륙 암석이 풍화가 돼서 일로 들어와요. 바다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와요. 요걸 첫 번째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무지막지하게 뭐가 있느냐 하면
네. 자, 여쭤볼게요. CO2 가스가 대기 중에 있어요. 네. 물론 산소도 있죠. 산소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녹아 들어갔냐면, 자,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튀어 나오기도 해요. 당연하죠. 네. 산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질문. 자, 중요한 기체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바닷물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어느 게 더 잘 녹아 들어갈 것 같아요? CO2가? 근데 집에 어항 보니까 뭐 물고기들 잘 살던데. 물론 이렇게 인공적으로 물을 이렇게 산소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안 그래도 잘 살잖아요, 어항에. 그러면 저 물고기도 결국은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지구상에는 동물이 식물이든 잘 떠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호흡한다는 말은 뭐냐면 산소를 인테이킹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물속에서 동물이 산소는 호흡은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태우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말은 물에 산소가 엄청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수없이 이야기해도 이제 이 개념들 또 헷갈리죠. 예. 이산화탄소는 바닷물 속에 어디만큼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 물리화학적인 걸 도외시하고라도 바닷속에 생명체가 산다는 개념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바닷속에 생명 살 때 이산화탄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 다 헷갈리네 벌써. 뭐가 필요할까?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는 어쨌든 신선하고 그거 어쨌든 필요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이산화탄소는 그 독인데 별로. 그래요. 바로 이거야.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볼 때 산소에 속지 마세요. 산소는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생명 진화 전체를 놓고 보면 이산화탄소를 잘 이해하는 사람하고 산소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산소 마시면 기분 좋으니까. 그럼 이산화탄소 마셔봐요. 기분 좋은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이산화탄소라는 개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우리가. 무슨 말이겠어요? 생명체 전체를 왜 못 받느냐 하면 일단 이산화탄소는 무지하게 적고 공기 중에 일단 그건 확실하잖아요. 0.035 350ppm 못 자고 해갖고 뭐 야당인데 그거 없다 해도 될 정도 양인데 좋아요. 어쨌든 정답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바닷물 속에 누가 더 많겠어요? 네,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좀 아셔야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떠나갖고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간 능력이 거의 산소의 1000배쯤 돼요. 처음부터 이해해야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가 이거 물이고 공기 중이잖아요. 물 속이 공기 중보다 얼마나 많냐면 60배나 많아요. 요거 적어놓았어요. 60배. 좀 적어놓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걸 1이라 하면 여기 60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산소는 어떻겠냐면 항상 뭐냐면 공기하고 바다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네. 육지하고는 비교할 필요 없잖아. 육지는 좀 달라요. 네. 이건 물은 그냥 습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산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공기 중하고 이 바닷물하고 산소 들어가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 네. 들어가는 게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공기 중에 산소가 하나가 있다면 여기 100개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이 비율을 꼭 기억하세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무지하게 잘 녹아 들어간다. 그걸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항상 어려우면 코카콜라 병 팍 땄을 때 쫙 올라오는 거. 자, 그럼 코카콜라 마시면 돼요. 그럼 코카콜라를 가스를 마이엄 마주처럼 저처럼 그 코카콜라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가스를 마이엄 좋잖아. 근데 마이엄은 한 가지 방법이 온도를 낮추면 된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 압력이요. 이제 중요한 개념을 알았어요.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면 바다 표층이 압력이 높겠어요? 밑이 압력이 높겠어요? 밑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온 고압, 따라서 저온고압. 네, 저온고압이면 많이 녹이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어떤 바닷물이 저온고압을 형성하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자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지금 맹물입니다. 지금 소금만 있고 텅텅 비었다 생각하세요. 물만 있고 소금. 생명체가 아무 없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조물주가 돼갖고 여기다 생명의 가루를 뿌려야 돼요. 자, 따라서 생명의 가루를 뿌린다. 내가 이거 오늘 1시간 전에 착상했던 개념이야. 또 운전하는 덕분에 뒤에 딱 앉아갖고 따뜻한 봄날에 창밖을 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 속을 생명체 관점에서 어떻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다 생명체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바다 속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건 육지야. 땅이야. 초록 육지야. 그러면 일단 개념 속에 육지하고 바다라는 개념 싹 없애버리고, 이거 덴시티 차이 얼마 없어요. 그냥 싹 없애버리고, 동일한 생명체 공간이라 보고, 자, 바다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지금 초록색으로 막 덮잖아요. 온갖 잎풀이, 푸른 잎이 뜨고, 특히 풀, 올라와요. 그 풀을 전부 다 아주 특별한 그 케미칼로 갖고, 그 꽃잎, 이파래, 식물의 모든 잎에 있는 세포를 하나하나 뜯어낸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보통 동물 세포는 어떻게 했냐면, 단백질 분해해서 펩신을 넣으면 이게 분해돼요. 동물 세포들은. 쉽게 실험실에서 흔히 하는 게 이 세포, 동물 고기 덩어리 같더니 단백질 고기 덩어리 어떻게 분해하느냐 하면 펩신을 넣으면 분해해줘요. 마찬가지로 식물 세포를, 지구상에 식물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다 있어요? 나무 몸통에 있어요? 자, 이러면 헷갈리면 안 돼요. 잎입니다. 뿌리 없어도 살아요. 심지어 바닷속에 있는 식물들은, 또 식물이라 하면 안 되지. 또 식물 개념 또 뭉개집니다. 들어가면. 미역, 다시마는 뿌리가 있긴 한데 그 뿌리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위에 부착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걸로 물을 빠져들이는지 영양도 없어요. 인문학은 내가 봤을 때 대부분 틀려요. 자연과학 분석을 보면. 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건 자연과학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거는 잎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름들이 나무에서, 나무 몸, 이 덩어리에서 살아있는 거는 껍질밖에 없어요. 껍질 부위. 그래서 따라서 한상박피. 저 중학교 때 실가를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들 실가 했죠? 70년대 학번들은 실가 기억날 거예요. 중학교 때 선택하는데 실가를 택했는데, 우리 그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런 고목, 아무리 큰 나무도 여러분들 가장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고사시키는 방법이. 따라서 환상박피. 그냥 땡 둘러갖고 나무 껍질만 땡 둘러 뺏겨버리면 돼요. 그럼 왜 죽을까요? 약물이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무, 소위 말하는 목재, 이 나무 기둥 안에 있는 이 90%의 볼륨은 죽은 세포들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땔감으로 쓸모있지. 가구 만드는 데 쓸모있지. 생명체 관점에서는 이건 단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 역할밖에 못해요. 근데 바다 속에는 지지가 필요 없잖아. 왜? 바다 속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다 생물체를 이해하는 것은, 바다 식물이라고 할게요. 바다의 미역이나 다시마는 이렇게 굵은 거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고목나무처럼 같은 생명체 본 적 없잖아요. 생물 관점에서. 왜 없는 줄 알아요? 바다는 무중력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물결대로 흔들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왜 육지에서 올라온 이 식물들이 고목이 돼갖고 아름드리가 돼야 되느냐 하면, 단 중력의 지지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안 뭉개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 본연하고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물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관, 체관 전부 다 됐냐면 껍질 부위, 요거만 있어요. 그리고 껍질 부위는 쭉 올라가 보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식물 이파리하고 연결됐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전부 다 그건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면 하면, 자, 여러분들 바다 생명체를 만들어 줄게요. 더 본질적으로.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잎, 풀잎을 다 분해하면 상상을 초월한 단세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단세포를 소금물에다 다, 태평양 많은 소금물에다 갖다 뿌려놔보세요. 자, 그게 뭔지 알아요? 자, 따랐어요. 플랑크톤. 이제 됐나요? 따라서 식물성 플랑크톤. 정말 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 바다 속에는 이쪽에 특히 표피층에서부터 100m 안까지는 전부 다 거의 90% 생명체가 단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플랑크톤이라는 단세포. 네.
그 단석을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지에 있는 모든 식물을, 잎을 분해해갖고, 세포 하나하나 분리해갖고, 그걸 바닷물에 뿌려놓으면 전부 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되는 거예요. 동물세포는 동물성 플랑크톤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게 있네요. 네. 그리고 동일해요, 하는 일. 육지에 올라와서 하는 게 뭐죠? 그 이파리들이 따라서 강합성. 이것들이 동일하게 바다에서도 강합성을 해요. 됐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다하고 육지를 나누는 이 개념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 우리가 근본적인 바다라는 걸 이제 그때부터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자 내가 단순하게 거의 동일한 현상이라 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태양빛 관점에서 보면 육지에는 거의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바다는 어떻게 되겠죠? 엄청나게 감쇄를 해요. 얼마나 감쇄하느냐 하면 그래서 바닷물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은 표면에서부터 100m 정도밖에 안 살아요. 옆 밑에는 거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없다고 보면 돼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강압성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이 아무데나 살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요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물 도감을 바다 그 책 보면 생물 도감을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런 그림들일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죠? 네, 이렇게 선이 막 나와 있는 거 봤죠? 이 선들이 왜 그럴까요? 자, 따라서요. 민들레 홀씨. 바로 이거요. 민들레 홀씨가 뭔 역할을 하죠? 책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민들레 홀씨하고. 민들레 홀씨가 틀이 많이 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민들레 홀씨하고 같은 개념인데, 자,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에 이렇게 가시가 나게 껴 있어요. 방선충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야들이 이게 없으면 쑥 떨어져요. 그러면 이 100m 밑에 들어오면 햇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간 힘을 써갖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의 저항을 높이기 위해갖고 이거 가시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리 어떤 감지 알아요? 이 세포 속에 기름 방울을 만들어요. 기름이 가볍게 또 위로 뜨는 거예요. 온갖 힘을 써갖고도 야들은 양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로. 강압성이. 처절한 강압성이 일어나는 게 바다예요. 아. 육지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바다 생태계는 이거부터 바다 생태계를 먼저 공부한 사람은 육지를 이해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육지 생태계는 너무 복잡해요. 근데 바다 생태계는 액체 상태, 유니크한 액체 상태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생명체가 이제 들어갔어요. 생명체 일단 출현했어요. 생명체가 출현하기 이전에 바다는 어떻게 됐나 하면 벌써 45억 년 전부터 대략 시아노박테리아를 좀 하면 한 20억 년까지 빼고 대략 지구 역사 반은 바닷속에도 생명체가 드물었어요. 뭐 이따가 몇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어떤 과정이었나 하면 요 초록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록색 요 수식을 요 적으세요. 이쪽에. 지금 수식이 몇 개 안 되는데 내가 이쪽에 적을게요. 자, 요 수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수식이에요. 자, 이쪽 적을게요. 어떻게 하면 CA, AL2, SI2, OA. 자, 이게 작년도 했던 거예요. 자, 이거 플러스, 자, 이거 플러스 뭐냐 하면 2H2CO3. 자, 플러스 H2O. 자, 요거 잘 따라오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수식 그 세 가지가 지구 생명의 역사부터 지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어요. 그거 다시 나옵니다. 자, 요게 반응을 일으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거 반응을 일으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 AL2, SI5 그 다음에 OH4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2HCO3 뭐 이거 같은데? 아니요. 틀려요.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 차이 아는 게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이걸 이해하셔야 CCD도 이해하고 위장 속에 일어나는 중화작용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 거예요. 생명체 다 관통하는 이 수식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하면
CO2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기다리면 칼슘이 나와요. 칼슘 이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끼 맞춰보세요. 자, 숫자 빨리 하나씩, 자, 양들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네. 자,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게 여기 우리나라 말로 회장석이라 그래요. 회란 말은 뭐냐면 한자로 칼슘을 말할 때 해를 말해요. 회장석. 우리 보현 도표 볼 때 뭐라 했죠? 칼슘 장석. 나트륨 장석. 칼슘 장석, 나트륨 장석이 뭐죠? 사장석이잖아요. 사장석이고, 그 다음에 K장석 있죠? K장석은 정장석이잖아요. 이 정장석하고 사장석 합쳐갖고 지구상의 암석의 그 60%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요 사장석, 요거 말고, 알바이트, 요거는 아르노사이트. 그래서 아르노사이트.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휘할 용어로 ANORTHIT. 따라서 아르노사이트. 알바이트. 예. 요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사장석이라는데, 이 사장석은 지구상의 암석의 40%가 이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등산을 하든지 뭐 주변에 가장 흔히 보는 이렇게 흙 개념에 가까운 그게 이런 거예요. 돌, 예. 장석이. 그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각에. 자, 그러면 야가 물하고 요 자체는 벌써 탄산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이 녹아 들어간 게 탄산에 녹는 거예요. 탄산 두 분자에 회장석 한 분자가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죠? 도자기. 고령토예요, 고령토. 예. 자, 이게 바로 고령토가 되는 거예요. 고령토 캘사이트라나? 예. 고령토가 되는 거예요. 예. 고령토가 되고, 자, 이제부터 요 이름이 뭐냐 하면요. 요게 카르보닉 엑시드고, 자, 이름 정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바이카보나이트 이온이요. 자, 따라서 바이카보나이트 이온. 예. 자, 그럼 요거 띄고 CO3 마이너스 이가는 뭐냐 하면 카보나이트 이온입니다. 따라서 바이카보나이트, 카보닉 엑시드. 이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닷물 평형 상태에서 뭐 가장 많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 그랬죠? 뭐 가장 많았다 그랬죠? 바이카보나이트. 바이카보나이트가 90%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보나이트가 얼마? 카보나이트 이온이 9%. 그 다음에 CO2 1%인 거예요. 그 상태로.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풀렸어요. 지금 모든 게 바닷물 속에 한데 탄산칼슘이 많다는데, 그럼 뭐 칼슘이 무지하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바닷물에. 이제 의문이 해결됐죠. 바로 이게 이 암석에서 소위 말해서 회장석, 이 지표면의 40%가 회장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엄청나게 강물에 의해 갖고, 지금 강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물에 의해 갖고 이 회장석이 녹아갔어. 뭐가 나온다? 바이카보나이트 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 이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칼슘 이온이 바닷물 속에 가득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공식.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하나 더 있습니다. CA. 자, 이 공식이 또 중요합니다. CA 이가하고, 이쪽 편에 다 있어요. CA 이가하고, 그 다음에, 자, CO3 마이너스 이가가 붙으면, 이건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고, 아니지. 2HCO3 마이너스
CaCO3가 되고 CO2가 되고 H2O. 그렇죠? 예, 한번 따라줘보세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용편에서. 그래서 지금 요 방향으로 가면 지금 탄산칼슘이 석출돼 나온다고 그래요.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시피테이션. 뭐냐면 프리시피테이션 간단히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현탄액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깔았잖아요. 결정돼 갖고. 결합해서 밑에 깔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쪽에 적어줄게요. CA2가하고 CO3 마이너스 2가가 결합하는 거는 무슨 결합이냐면요. 이온 결합이요. 그렇죠? 이게 전기를 띤 그 원자 덩어리들끼리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라는 게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야들은 쉽게 깨지는 거예요.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2는 깨지는 법이 없잖아요. 거의. 예. 왜냐하면 이건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CH4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이요. 공유결합이고 야들은 두 개가 왜 이게 결국은 전체로 보면 전자기적인 현상이요. 이쪽 전체 바다 모든 것도 보면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해서 게임들이요. 이온결합이 빨리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예요. 예. 자, 됐어요. 그래서, 자, 요로 가는 걸 뭐냐 하면 프리시피테이트나 하고, 요걸 뭐냐 하면, 섭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섭출돼 나왔다 그래요. 예. 그 다음, 요로 가는 걸 뭐라 그러죠? 디솔버. 분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탄산칼슘이 분해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CCD 개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동적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항상 출렁출렁거리면서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0대 9대 1, 따라서 90대 9대 1. 이게 평행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90대 9대 1, 이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움직여주면서 맞춰주는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어떤 변동에 의해 갖고 CO2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이 많아지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CO2를 줄이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 탄산칼슘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 과정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는 바닷물 속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온도가 떨어지면 이산화탄소 많이 들어가요. 그런 개념을 한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과정은 잘 들었어요. 이 과정은 무생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역사 반 동안에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회암을 보고, 만 20억 년 전에 석회암이 있는데 이러면, 그때 무슨 지금 하는 해양 태적청, 해장 태적청이면 그걸 뭐라 하냐면 연리, 따라서 연리가 뭐죠? 예, 진흙바닥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양 바닥이 가장 밑이 5,000m 정도인데 5,000m에 깔려있는 그 연리가 1km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SiO2 껍질을 하는 그 돌말, 그걸 뭐냐, 따라서 규조는 SiO2 계열이에요. 그래서 야들은 산에 안 녹아요. 예, 유리가 산에 잘 안 녹아요. 유리를 녹이는 산은 무슨 산이죠? 불산만이 유리를 녹여요. 여러분들 저 반도체 회사에서 불산 유출돼갖고 뉴스 들었죠? 그 불산은 굉장히 강해요. 그 불산만이 유리를 녹여요. 저는 맨날 반도체 실험하면서 불산하고 막 섞어갖고 노성 실험했어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석회암 덩어리, 강원도 갔든지 이런 데 봐서 석회암 덩어리는 20억 년 전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있는 지금 석회암이라는 게 고생대 이후부터는 생명에 의한 석회암이 주이고 고생대 이전에도 석회암이 있어요. 그때는 무생물적인 이 과정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석회암이 있잖아요. 이게 석회암이요. 따라 탄산칼슘. 야가 석회암이요. 예. 이게 나중에 아라고나이트 되고 이게 진주도 되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부 다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섬유굴에 가면 있잖아요. 동굴에 가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위대하냐 하면 대부분 자연과학에서 이렇게 밝혀진 사실은 그게 없는 데 없다 보시면 돼요. 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됐죠?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는, 고생대 이후부터는, 자, 특히 지금 이야기는 실제로 엄밀히 말해서 언제냐 하면, 중생대 백악이, 따라서 중생대 백악이, 1억 5천만 년 이후부터
소위 말해서 석회질 연리가 형성이 돼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이거 하고 석회질 연리는 어디서 왔어요? 결국은 바다에 있는 동물성, 식물성 플랑크톤 껍질이에요. 네. 그 껍질이고, 자, 힌트. 지구상에 석유 없으면 지금 못 사는데. 자, 질문. 석유가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고생대? 고생대 석탄기가 있으니까네. 아, 석유도 뭐 그 비슷한 거니까 그때 생겼다.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딱 해서 깽 틀렸어요. 석유가, 잘 들으세요. 여기 적어 놓으세요. 뒤에 적어 줄게요. 자, 지금 적어서 석유의 60%는 신생대에 생겼어요. 15%는, 그러니까 25%는 중생대. 아니, 중생대. 15% 고생대. 합치면 100대죠. 그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석회질 연리, 이 전체가 뭐냐 하면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 껍질이잖아요. 야들이 쌓여서 된 건데, 이제 이게 가장 도미넌트한 현상이 신생대 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 했죠? 드릴링 해갖고, 자, 산소 18번 동위원소 그렇게 추적했던 거 아니에요. 탄산가스. 이제 됐죠? 무슨 이야기인지? 네. 오케이.